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YTN 뉴스 스타트 시작합니다.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사실관계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녹취를 반복해 틀면서 공천 개입은 탄핵의 사유라고 우긴다며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다가오자 마음이 조급해 헛발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윤석열 정권으로 최순실, 명태균으로 바꾸면 지금의 상황과 똑같다며 윤 대통령의 자진하야를 건의하라는 발언이 나와 여당과 한때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육성통화 녹음의 파장이 여권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일 용산을 향해 쇄신 압박을 이어가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녹취 공개 이후엔 숙고에 들어간 모습인데 과연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임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공개 이후 한동훈 대표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녹취를 공개했는데 녹음 파일 공개 하루 전 특별감찰관 관철 의지를 거듭 분명히 하며 매듭 짓고 갈 건 매듭 짓고 가자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행보입니다. 제대로 평가받고 그에 터잡아서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겨울이 오기 전에 11월에 먼저 매듭 지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당혹감을 넘어 적잖은 위기감에 휩싸였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는 한 대표와 친한계를 넘어 친윤계까지 여권 전반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통화 당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기에 공천 의견 개진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반박도 나오지만 아시다시피 그 일시는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고요. 대선 경선 이후 명 씨와의 통화는 없었던 기억이란 대통령실 입장이 번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 여부는 되려 본질이 아니란 지적도 나옵니다. 당 지도부가 섣부른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힙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상황을 정확히 이야기가 아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에선 일단 용산 대통령실의 쇄신과 변화를 요구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이 무너지면 차기 대선은 없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는 기류입니다. 김 여사 리스크 해소를 위해 꺼냈던 특별감찰관 카드가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 속 한 대표가 내놓을 해법이 무엇인지 정치권 시선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친윤계에선 당의 위기를 인정하면서도 그 해법이 대통령실과 다시 각을 세우며 압박하는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압박을 하고 이러는 거는 지금 우리 당으로서 옳은 태도가 아니고 대통령실도 지금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이 엄중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고 반면 당내 소장파를 중심으로 뭉치고 단결하되 특별감찰관 이상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이 먼저 대통령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그 난관을 극복해내는 방식이 대통령은 무오류고 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대통령에 사과를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방식으로 총의를 모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애초 특별감찰관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주 초 추진되던 의원총회가 대통령 육성 논란 등 현안 전반을 논의할 장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내놓을 해법과 대응이 그의 당내 리더십을 판가름할 주요 잣대가 될 거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달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최근 보수 인사를 만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의혹을 고리로 대여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투트랙 전략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강성 친명계로 꼽히는 김우영 의원이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자리에서 물러난 것, 이재명 대표가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 지 단 하루 만이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욕설과 함께 법관 비하 발언을 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잠깐만 저 사람이요. 저 사람 임마. 의사 진행 받아. 공직자야. 네.
이 대표가 당내 의원들에게 수차례 언행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한 만큼 김 의원 논란을 엄중하게 본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자신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자극해 좋을 게 없다는 판단도 깔린 거로 분석됩니다. 법관 주제에 감히 아버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적개심도 묻어 있습니다. 아울러 보수 진영 주요 인사들을 만나며 외연 확장 행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최근 보수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오찬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민생이 국정의 기본이 맞습니다. 이 정부가 별로 이렇게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대표님 역할이 굉장히 크시다고 생각합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을 만났고 오는 11일엔 한국경영자총협회 방문 일정도 잡는 등 안보와 경제 성장을 키워드로 활동 반경도 넓히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공격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습니다. 중도 보수층까지 잡기 위한 사실상 대권 행보란 평가 속에 당 차원의 기조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육성 공개와 공천 개입 의혹을 고리로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국민 여론전의 고삐를 조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헌정문란에 각종 거짓말까지 더해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하루라도 빨리 국정에서 손을 떼는 것이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이 대표 릴레이 무죄 호소전, 그리고 1심 선고 당일로 예고한 친명 조직 대규모 집회는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여 공세 동력을 살리기 위한 다중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우클릭을, 민주당은 대여 총공세라는 투트랙 전략을 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대표가 이번 11월 1심 선고 리스크를 무사히 넘길 수 있느냐가 향후 전국 주도권 싸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전국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오늘 서울역 부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는 당 지도부와 의원, 시 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당원 등이 총집결해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법 관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육성이 공개된 뒤 전국 지역위원장 의원 비상연석회의를 열고 정권 심판의 열망을 담아 전 국민적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결의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 동부 시각으로 오는 4일 북한의 신형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9형 발사 문제를 다루는 회의를 엽니다. 이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영국의 바버라 우드워드 주 유엔 대사는 의장국 수임 브리핑에서 4일 북한 문제를 의제로 안보리 공식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일본, 몰타, 슬로베니아, 영국 등 안보리 7개 이사국은 북한의 ICBM 발사 도발과 관련해서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북한군 우크라이나전 파병이 국제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의 외교수장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은 러시아 승리의 날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반도에서 핵 강화 노선을 계속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1일 모스크바에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3시간가량 회담에 나섰습니다.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최선희 외무상은 한반도 정세를 언급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언제든 조선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과 남한이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해 한반도에서 핵모의 훈련을 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핵무력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ICBM인 화성포 19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확언하셨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고리로 양국의 결속을 다졌습니다. 최 외무상은 이번 전쟁을 러시아의 성전으로 표현하며 승리의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승리를 이룩하리라는 데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승리일 그날까지 언제나 러시아 동지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언하는 바입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러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북한의 지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Беспрецедентно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благодаря особому вниманию, которое уделяется этим отношениям со стороны президента Путина и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ел Ким Чен Ына. 공개된 발언에선 북한군 파병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제사회 반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조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 이어 영국도 북한군 만여 명이 러시아에 도착했고 상당수가 쿠르스크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북한의 파병은 확전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이어 오는 4일 북한의 신형 ICBM 발사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군 10,000명이 러시아에 도착했고 상당수가 쿠르스크로 향하고 있다면서 확전 행위를 중단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이 현지 시간 1일 북한군 10,000명이 러시아 동부에 도착했고 그중 상당수가 푸틴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돕기 위해 쿠르스크로 향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총리실 대변인은 북한의 파병에 대해 확대적인 침공 행위라며 북한의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But America, we are not going back. 미 대선을 열흘 앞두고 두 후보가 동시에 찾은 곳은 텍사스주. 먼저 텍사스 오스틴을 찾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범죄 집단에 딸을 잃은 어머니와 함께 연단에 올라 해리스 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What Kamala Harris has done on our border is cruel, it's vile, and it's absolutely heartless. Her policy of importing migrant gangs is a crime against our country. It's actually a crime against humanity, and I will stop this nightmare immediately. November 5th, 2024 will be Liberation Day in America. 적진이나 다름없는 텍사스 휴스턴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표심에 호소하고자 하는 이들은 여성 유권자들입니다. The elected leaders of Texas, a lot of them, have made Texas ground zero in this fundamental fight for the freedom of women to make decisions about their own body. We don't give up the fight for freedom. We do not give up the fight. 경합주인 미시간을 방문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이스라엘이 이란을 보복 공격한 것과 관련해 중동 긴장 완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also very adamant that we must see de-escalation in the region going forward. This war must end. 역시 미시간 유세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쟁이 벌어졌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잠들어 있고 해리스는 비욘세와 춤파티나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Nobody's in charge. Joe Biden is asleep. Kamala is at a dance party with Beyonce.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니아의 흑인 교회를 찾았습니다. 경합주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펜실베니아에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흑인 표심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Here in Pennsylvania right now, each of us has an opportunity to make a difference. Because in this moment, we do face a real question. What kind of country do we want to live in?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해외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바이든의 지원금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That chip deal is so bad. We put up billions of dollars for rich companies to come and borrow the money and build chip companies here. And they're not going to give us the good companies anyway. All you had to do is charge them tariffs. 선거 통계 사이트인 538이 집계한 전국 여론조사 평균 추이를 보면 지난 8월 23일 3.7%포인트 벌어졌던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는 현재 1.4%포인트까지 줄었습니다. 150년 만에 가장 치열한 접전이라는 이번 미 대선 향방을 결정할 마지막 변수는 무엇일까? 먼저 해리스 부통령에게는 이탈 조짐을 보였던 라틴계와 흑인 남성의 표심을 돌려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Sadly, only 1%
of teachers in public schools are black men. We don't pay teachers enough. Right. Student loan debt is an issue, and thinking about how we create incentives to actually recruit and retain more black men as teachers.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이란과의 갈등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중동 사태도 남아있는 미 대선의 변수입니다. 기록적인 사전 투표율도 이번 대선의 변수입니다. We're bringing back the American dream. So you need to get out and vote. Get your husband off the couch. The football game doesn't mean a damn thing. You got to get out and vote. 미 대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합주를 가다 펜실베니아에 이어서 오늘은 선벨트 격전지에 노스캐롤라이나로 가보겠습니다. 네, 노스캐롤라이나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장 민심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네, 노스캐롤라이나 듀크대에 나와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역시 이번 대선 결과를 좌우할 경합주로 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인데요. 현장의 판세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노스캐롤라이나의 더럼 카운티 듀크 대학입니다. 지금 이곳 시각으로는 11월 1일 금요일 오후 5시를 조금 넘겼는데요. 앞서 더럼 카운티의 두 곳의 사전 투표소 취재를 마쳤는데 아침 8시부터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지난달 17일부터 대면 사전 투표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미 사전 투표 첫날 100개 카운티를 찾은 유권자 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을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당시엔 전체 투표의 65%가 사전투표로 진행돼서 과연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스캐롤라이나는 이번 대선 결과를 좌우할 7곳의 경합주 가운데 한 곳입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6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선벨트 지역에서 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한 곳이라도 더 승리가 간절한 해리스 부통령에게 모두 물러서기 힘든 전략지기도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판세와 또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네, 사전 투표소에서 만난 유권자들도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한 경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전통적으로는 공화당 강세 지역으로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1980년 이후 진행된 미 대선에서 지난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걸 빼면 모두 공화당 후보가 승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도 이곳 듀크대가 있는 더럼 카운티는 민주당 지지자가 많은 편인데 외곽 지역과 농촌 대부분은 트럼프 지지율이 높고 보수적인 기독교인도 많습니다. 10월 31일 CNN 여론조사를 보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은 48%, 트럼프 후보 지지율이 47%로 1%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투표에 나선 유권자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hen Kamala Harris came through after President Biden stepped down, there seemed the enthusiasm just came up in a way that many of us could not believe. We're very happy, but it was a surprise to many of us that the enthusiasm built up so fast after that. He's a businessman. He knows how to run the country like a business. And I think he'll do away with wasteful spending and eliminate just overspending of our government, and he will also handle foreign policy like he should. 네, 그야말로 초박빙 경쟁이 선거 막판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의 승패 변수는 뭡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허리케인 헐린 그리고 마크 로빈슨 부지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9월 말 이곳을 강타한 허리케인 헐린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미국 남동부 지역에서 24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절반의 사망자가 이곳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2005년 카트리나 이후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태풍으로 초토화된 애슈빌 카운티에서는 아직 전기나 수도 복구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 대응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공화당 주지사 후보죠. 마크 로빈슨의 노예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과거 블랙 나치 발언도 유권자들의 민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과거 로빈슨을 스테로이드를 맞은 마틴 루터킹에 비유하며 극찬했지만 최근엔 거리를 두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 경합조에서의 승리가 필요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노스캐롤라이나 꼭 잡아야 할 곳일 텐데 양측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며칠 전이죠. 지난 30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곳 노스캐롤라이나를 동시에 방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곳 롤리를 찾아서 자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의견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우선 순위를 정적 리스트가 아니라 미국인의 생활빈을 낮추는 데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같은 날 롤리 북종독의 로키 마운틴을 찾았죠. 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쓰레기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 미국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미국을 이끌 수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지난 21일에도 노스캐롤라이나 태풍 피해 현장을 찾았는데요. 이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해리스 정부가 불법 이민자 수용에 돈을 쓰기 때문에 피해 복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투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만난 노스캐롤라이나 유권자들도 경제냐, 민주주의 가치냐의 기준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요. 2008년에 이어 민주당 해리스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공화당 트럼프에게 승기를 안길지는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노스캐롤라이나 듀쿠대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대선이 다음 주 화요일로 다가온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러스트벨트 경합주 3곳에서 트럼프에게 근소하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마리스트가 펜실베니아와 위스콘신, 미시간에서 각각 유권자 1,300명 안팎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리스가 트럼프에게 오차 범위 내인 2에서 3%포인트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펜실베니아와 위스콘신은 지난 9월 조사와 비교해서 지지율 격차가 커졌고 미시간은 지난 9월 5%포인트에서 이번엔 3%포인트 차이로 격차가 줄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보면 러스트벨트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막판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격차가 모두 오차 범위 내여서 승부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허리케인과 파업의 영향으로 일자리 증가폭이 4년 만에 최저치로 나타나 고용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비농업 일자리는 전달보다 12,000명 늘어 전문가 전망치 11만 명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는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0년 12월 이후 거의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고 올해 평균 일자리 증가폭인 19만 4천 개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고용 쇼크 수준의 일자리 지표에 허리케인과 일부 기업 파업의 여파일 뿐이라며 이번 달엔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용지표 발표 이후 성명을 내고 허리케인 피해 복구와 재건 노력이 계속되면서 11월에는 일자리 증가폭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체제에서 유산취득세 체제로 바꾸기 위한 공론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정부가 처음 공개적으로 연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유산취득세 체제가 더 공평하고 경제와 기부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유산세 체제에서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가 기준입니다. 누진세율에다 사실상 세계 최고 세율을 감안하면 기업을 키워서 물려주는 건 막대한 세금 부담을 물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처음 공개적으로 연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현행 방식이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을 고용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기업을 포기하려고 하고 또 외국으로 우리가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각자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체제가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제3자 증여재산 합산 문제에 따른 기부문화 저해 현상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톱깎이 세계 1위였던 3세븐은 창업주가 보유 지분을 가족과 임직원에게 증여한 뒤 5년이 안 돼 숨지면서 유족은 임직원이 받은 주식에 따른 상속세까지 모두 148억 원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장애인 공제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인적 공제의 취지가 희석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상속세가 국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21년을 기준으로 무려 2.4%에 달합니다. OECD 국가 평균이 약 0.6%입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OECD에서도 상당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이 납세 의무자인 상속인의 특성을 직접 반영할 수 있어 유산세보다 세부담이 공평하고 보유 집중을 완화하는 보다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74년간 운영돼 왔습니다. 개별 상속재산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부자 감세 논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숙제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 받은 적 있으십니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사들도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소음을 줄이는 자재를 쓰고 천장에도 신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최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층간소음 민원 접수는 28만 건이 훌쩍 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거주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 접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 건설업계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한 대형 건설사는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층간소음 1등급 바닥 구조를 개발했습니다. 건설사 측은 가정용 에어컨 소음 수준에서 도서관 소음 수준으로 소음 차단 성능을 한 단계 더 높여 바닥 충격음 성능평가 1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음을 잡아주는 고성능 소재를 단순한 구조로 구성하면서 시공 과정도 줄였습니다. 다른 대형 건설사는 국내 건설업계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천장형 차음 구조를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업계에서 활용하던 바닥형 차음 구조와 달리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구조를 천장에 시공하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중견건설사 한 곳은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고점탄성 모르타르를 사용한 바닥 구조를 개발했습니다. 바닥 충격음을 8에서 10dB 이상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건설업계가 층간소음 잡는 기술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건 소비자 눈높이가 날로 까다로워지고 있는 데다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층간소음 사후 점검에서 기준치에 미달하는 아파트에는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고강도 대책까지 내놨습니다. 준공 전에 정부에서 고시한 등급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시공회사가 이것들을 변상하거나 심각한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됐거든요. 각 건설사마다 이 등급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기술을 열심히 개발 중에 있죠. 층간소음을 잡기 위한 기술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술 개발에 따른 공사비 상승 가능성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우리나라 건설 노동의 상당 부분을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맡고 있는데요. 이제는 단순 노무가 아닌 설계나 측량 같은 전문 건설 인력도 외국인 시대가 열렸습니다. 몇몇 전문 건설 업체와 협회가 2년 동안 공을 들인 끝에 새로운 인력 수급에 물기를 텄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축과 토목의 밑그림이자 모든 실행 작업의 계획서인 설계. 자칫 잘못하면 짓던 건물을 허물어야 할 정도로 정밀성을 요하는 측량. 건설 현장에 꼭 필요한 핵심 업무인데 이런 일을 할 전문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가뜩이나 줄어든 젊은 인구에 건설 현장 기피 현상까지 겹쳐 실제로 현장의 건설 기술인은 40, 50대가 60%에 이르는 반면 20, 30대는 15.7%에 머무는 실정입니다. 한 5년 전만 해도 지원자들이 한 채용 공고당 한 100명씩 온 적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채용 공고를 내도 한 대여섯 명 정도 이렇게 입사 지원을 하고 그런 대여섯 명 입사 지원자들 중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채용으로 연결되는 직원들이 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건설 현장의 단순 노무직은 이미 상당수가 외국 인력으로 대체됐지만 전문 건설 기술인은 여전히 내국인의 성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전문 건설 업체 두 곳과 협회가 힘을 합쳐 2년간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외국인 전문 건설 기술인이 처음으로 이달 국내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건설업계의 오랜 고민이자 바람이던 외국인 전문 인력 채용이 드디어 현실화됐습니다. 사실상 사장돼 있던 제도의 문을
과감히 두드린 결과입니다. 그동안 제조업체에는 있었지만 건설 현장엔 배제돼 왔던 외국인 기술자 전문 인력 비자 E7-1 발급을 위해 관련 부처에 끊임없는 문의와 민원 신청을 했습니다. 결국 비자 발급 요건 완화를 얻어냈고 1차 선발지로 우수 인력이 많은 베트남을 선정한 뒤 서류 심사와 화상 면접에 이은 현지 대면 면접과 실무 테스트를 통해 적합한 인재를 뽑았습니다. 사실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우리는 절박하고 또 필요했고 그래서 정부와 또 국회에 적극적인 권유를 해왔습니다. 계속 2년 동안 만나서 협의하고 이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충분히 이해가 돼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얻어냈죠. 선발된 인원은 2개 전문 건설 회사에 각 3명씩 6명인데 일단 길이 열린 만큼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력 확보가 어려운 우리 기업들의 니즈와 기술을 갖췄지만 현지 일자리 부족으로 갈 곳이 없었던 이들이 윈윈하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전문 건설 업계는 앞으로 외국인 단순 노무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인력도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인천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배송비 부담을 시중의 절반으로 낮춰주는 반값 택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인천 지하철 30곳에 집화센터를 설치해 접근성과 배송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아로마 오일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한 양영빈 씨. 주문받은 상품을 포장한 뒤 고객에게 보내기 위해 찾은 곳은 지하철 인천대 입구역입니다. 여간에 마련된 키오스크에 배송지를 입력하고 송장을 받아 택배 물품을 넣으면 끝. 이렇게 해서 택배 한 건당 배송비를 2,000원씩 절감해 한 달에 30에서 4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비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은 절감이 되고요. 소상공인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온전히 이제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개발 이런 거에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인천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한 반값 택배 서비스 덕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인천 지하철 1, 2호선역 30곳에 택배 물품을 모으는 집화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물품은 택배 차량이 아닌 지하철과 전기 화물차로 택배 업체 집화장까지 옮겨져 최종 목적지로 배송됩니다. 요금은 최소 규격 기준으로 당일 배송 2,500원, 일반 배송은 1,500원. 시중과 비교해 각각 57%와 43% 저렴한 반값 수준입니다. 현재 택배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반값 이하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고 또 당일 배송 등 배달에 따른 소요 시간도 단축하게 되는 이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인천시는 올해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두 20만 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7월까지 인천 지하철 1, 2호선 모든 지하철역에 집화센터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연간 80만 건, 오는 2027년에는 160만 건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최근 술을 마시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거나 마약에 취해 운전하는 등 위험천만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생긴 경우도 적지 않아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반포동에 있는 도로입니다. 경찰관들이 창문을 두드리자 멈춰있던 차량이 순찰차를 밀고 그대로 출발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그대로 달아나려 한 겁니다. 도주 차량에 매달렸던 경찰관 2명은 얼굴과 무릎 등을 다쳤습니다. 시동 끄고 하차하세요를 여러 명 이제 하차 명령을 했고 운전자가 이제 고개를 저으면서 악셀을 밟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밀다가 숨만이 밀다가 오른쪽으로 뛰기 시작하니까 순찰차가 하나 더 와가지고 오른쪽까지 삼각형을 이루어가지고 딱 이제 차선선을 고착한 거죠. 충남 천안에서는 경찰 음주 검문을 거부하고 달아나던 20대가 환경미화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인천에서는 마약에 취한 남녀가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운전 행태는 매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고 약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 측정에 불응한 건수는 2019년 2,600여 건에서 지난해 3,4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자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옵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만취 음주운전과 비교해 법정 하한형이 낮고 약물 운전 또한 처벌 수준이 음주운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음주나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 예를 들어서 처벌도 잘 안 되더라, 잡히지도 잘 않더라,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형벌을 통한 억제 효과가 떨어진다고는. 22대 국회에서도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한 도주 행위나 약물 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동남아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 여행지에서 댕기열이 유행하고 있는데 치료가 늦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태국을 여행한 32살 여성은 갑작스러운 고열과 발진이 나타나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게 하는 극심한 통증은 함께 숲을 방문한 남편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댕기열에 감염된 겁니다. Could barely eat a bite of food for like 5 days. Got covered in red splotches all over your body. 댕기열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이집트 순모기나 흰줄 순모기 등에 물려 걸리게 됩니다. 잠복기 후 발열과 두통, 근육통이 생기고 대부분은 발열기가 지나면 건강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중증 댕기열로 진화하는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사율이 무려 20%까지 치솟습니다. 따뜻한 동남아로 떠나기 좋은 가을철 해외 여행객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필리핀은 지난달 4일까지 누적 환자가 27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가 702명이나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도 지난 4월까지 댕기열 환자가 각각 174%, 111%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 누적 환자는 1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최근 파키스탄을 방문했던 23살 대학생이 지난달 22일 현지 병원에서 댕기열로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에 상용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댕기열이 의심되면 신속히 병원에 입원해 수액을 맞는 등 대증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보건당국은 해외 방문 시 모기에 안 물리는 게 최선이라며 밝은색 긴 팔과 긴 바지를 입고 수시로 모기 기피제를 뿌리라고 조언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유전자 변이로 생겨나는 NTRK 융합암 들어보셨습니까? 생소하지만 몸 어디에나 종양을 만드는 질병인데 일반 암과 구분이 어려워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김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거 다리 부위에 암이 생겨 치료를 받았던 30대 강모 씨는 얼마 전 폐로 암이 전이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살겠다는 의지와 함께 치료에 전념했지만 병세는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최악의 상황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식이 없을 때니까 사실 저는 모르지만 부모님들은 봉환당이랄지 소위 말하는 그런 거를 어디까지 어느 지역에다 할 건지 그런 거지. 그런데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진행한 추가 검사에서 단순한 폐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희귀암으로 분류되는 NTRK 유전자 변이암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NTRK 변이암이란 NTRK라는 이름의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와 융합되면서 생겨나는 것으로 희귀암 중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갑상선, 대장, 유방 등 몸 전체에 암을 만들 수 있어 같은 부위에 생기는 일반암과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은 완전히 달라 기존 암 치료 방식으로는 잘 낫지 않습니다.
특이한 유전자에서 기인하는 종양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항암 치료의 반응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기존 전통적인 병리 방법이나 이런 것으로는 식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전자를 세밀하게 살펴보는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이른바 NGS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100만 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NTRK 변이암은 분명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종양 세포의 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실험 조건만 만족이 되면 거의 100%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행히 치료제 효과도 좋아 발견만 한다면 완치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는 거고 직장 생활도 특별한 문제 없이 그냥 다니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희귀암의 경우 적절한 치료 시기가 더 빨리 지나갈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와 진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충북 청주의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청주시와 주민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역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주민들은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청주시 임시시청 앞 도로가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현도면에 들어설 예정인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 300여 명이 모인 겁니다. 주민들은 청주시의 일방적인 건립 추진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민들은 청주시가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 소통도 없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재활용 시설 인근에 학교와 기숙사는 물론 마을이 있어 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거 지역에 이 재활용 선별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주민과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청주시에서는 그냥 꼼수 행정으로. 청주시는 주민들의 반발을 이해한다면서도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청주의 재활용 쓰레기 발생이 이미 포화 상태이고 내년까지 집행을 못하면 국비 등을 반납해야 해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진 중인 재활용 시설은 환경 문제가 거의 없는 최신식 시설이고 오염 방지 시설 설치 등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모든 조치도 실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제 그게 시대적인 요구지 않습니까? 자원의 선순환이라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깝고 해도 시에서는 청주시 전체를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의 재활용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청주시와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영화나 웹툰, 음악 등 문화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편중이 가장 심각한 분야 중 하나인데요. 비수도권에서 작가와 교육생, 콘텐츠를 한자리에 모은 거점을 조성하며 웹툰 분야의 도전장을 낸 곳이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데뷔 1년차 신인 웹툰 작가 공두진 씨. 얼마 전 경북 경산에 마련된 웹툰 창작소에 입주했습니다. 비수도권 출신으로 웹툰 작가에 도전하는 데 부담이 컸고 몇 차례 상경을 고민하던 차였습니다. 함께 의견을 나누며 발전할 기회가 생겼다는 점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너무 지금 현재 비수도권 지방에서 배우기도 일을 하기도 쉽지 않은 여건이거든요. 작가님들이 직접 1대1로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작업하는 거 관련해서도 많이 노하우를 좀 가르쳐 배울 수 있어가지고. 경산시가 최근 문을 연 웹툰 창작소엔 공씨 같은 입주 작가 6명과 교육생 30명이 들어왔습니다. 옛 인기 만화 독고탁을 그린 고 이상무 작가의 유가족과 손을 잡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작가를 만나고 웹툰을 체험할 수 있는 만화 축제까지 기획했습니다. 국내 웹툰 산업 규모가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지역 신산업으로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오는 2026년까지는 인근의 만화 마을도 조성하고 관련 지원 규모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미래는 AI 시대입니다. 그래서 웹툰의 콘텐츠를 AI에 접목시켜서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시키고요. 경산이 이 지역의 대학도 많고 정도 많은 도시라서 웹툰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 형태를 형성하고자. 유독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문화산업 분야의 도전에 새 활로를 찾겠다는 지자체의 도전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가수 지드래곤이 7년 만에 낸 신곡이 발표 하루 만에 국내 음원 차트 최상위권에 오르며 여전한 화제성을 자랑했습니다. 1위 경쟁 상대는 세계적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로제의 아파트로 정상급 가수들의 대결에 음악 시장도 K-팝 팬들도 한껏 들뜬 분위기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드래곤의 7년 4개월 만의 컴백 소식에 신곡에 대한 관심은 발표 전부터 이미 뜨거웠습니다. 의미심장한 티저들의 추측만 무성하길 며칠. 컴백 날짜와 노래는 당일 자정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기습적으로 공개됐습니다. 그렇게 발표된 신곡 파워는 지드래곤이 공백기 동안 느낀 미디어의 힘을 풍자하는 동시에 자신의 힘은 음악이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뮤직비디오는 순식간에 인기 급상승 차트에 올랐고 음원은 국내 주요 차트 최상위권으로 직행했습니다. 1위를 두고 경쟁하는 상대는 과거 소속사 후배였던 그룹 블랙핑크의 로제.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로제의 아파트와 지드래곤의 파워는 국내 3대 음원 차트에서 1, 2위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굵직한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대결에 팬들도 들썩이고 있는데 두 사람의 반가운 소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 빌보드 차트 핫백에서 8위로 데뷔하며 K-팝 여성 가수로 최고 순위를 찍은 로제의 아파트는 더 높은 층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드래곤의 신곡 뮤직비디오에선 수록곡 목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장면도 나와 추후 정규 앨범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옵니다. YTN 송재입니다. 로제의 아파트는 미국 빌보드와 함께 세계 양대 음악 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공개된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는 아파트가 지난주 기록한 4위에서 2계단 오른 2위를 기록했습니다. 로제가 기록한 2위는 K-팝 여성 가수 가운데 역대 가장 높은 순위로 앞서 전체 K-팝 가수 최고 기록은 2012년 정상에 오른 싸이의 강남스타일입니다. 프리미어 12에 출격하는 야구 대표팀 선수들이 고척돔에 모였습니다. 첫 시범 경기에서 강호 쿠바를 제압하고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 선수들이 고척돔에 모였습니다. 한국 시리즈를 치른 기아와 삼성 선수들까지 35명 완전체가 모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류중일 대표팀 감독의 관심은 단연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전날 팀에 합류한 천군만마 김도영에 쏠립니다. 올 시즌 최고 성적을 거둔 김도영의 합류가 얼마나 든든한지 애정 섞인 농담도 던집니다. 든든하죠. 이 어린 선수가 홈런도 많이 치고 도루도 많이 하고 좀 아쉬운 건 아까 이야기 나눴지만 실책이 너무 많아요. 프리미어 12 대회를 앞두고 치른 강호 쿠바와의 첫 평가전도 소득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도영과 이주형이 초반에 타점을 올리며 이번 대회 같은 조에 편성된 쿠바를 제압해 자신감을 충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선발 곽빈이 2이닝을 막은 뒤 7명의 불펜 투수들이 차례로 각 이닝을 깔끔하게 막아 영봉승을 거뒀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다만 매 이닝 주자를 내보내고도 추가 점수를 뽑지 못한 타선의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건 과제로 남았습니다. 또 아직 확실한 주인을 찾지 못한 4번 타순도 당분간 적임자 물색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 달 만에 경기를 던지는 거라 이제 감각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던졌는데 감각적인 건 좀 괜찮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비록 평가전이지만 야구 팬들은 고척돔 거의 모든 좌석을 가득 메우고 대표팀을 열광적으로 응원했습니다. 첫 평가전을 승리로 장식한 야구 대표팀은 쿠바와 한 차례 더 평가전을 치르면서 떨어진 경기 감각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배구 여자부 GS 칼텍스가 4경기 만에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GS 칼텍스는 광주에서 열린 V리그 여자부 방문 경기에서 페퍼저축은행을 세트스코어 3대1로 물리쳤습니다. 개막 뒤에 앞선 3경기에서 한 세트도 얻지 못하고 완패했던 GS 칼텍스는 실바와 와일러가 50점을 합작하며 올 시즌 지휘봉을 잡은 이영택 감독에게 첫 승을 선물했습니다. 남자부 현대캐피탈은 KB손해보험을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완파하고 개막 4연승을 달렸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하나은행이 고세현의 3점포를 앞세워 삼성생명을 꺾고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하나은행은 경기 용인에서 열린 여자 프로농구 원정 경기에서 고세현이 자신의 한 경기 최다인 3점슛 6개로 18점을 수확하며 삼성생명을 물리쳤습니다. 또 올 시즌 하나은행 유니폼을 입은 진안도 17점에 10리바운드를 올리며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삼성생명은 배혜윤이 15점으로 분전했지만 패배를 막지 못하며 개막 2연패에 빠졌습니다. 여전히 영남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 콩레이에서 약화한 온대저기압이 제주도 남쪽 해상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제주 산간에는 강풍경보가, 또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11월 역대 최다 호우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진달래밭에는 343.5mm, 또 제주도에도 300mm에 가까운 비가 쏟아졌는데요. 앞으로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린 뒤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은 가끔 구름만 많겠지만 강원도와 남부를 중심으로는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3.9도, 부산이 16.9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청주와 대전을 비롯해 23도, 창원과 부산 22도로 낮 동안에는 온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